이런 대우 받고는 더 이상 한국가 일 못하지. 태국인 근로자들은 이런 부당한 대우로는 더 이상 일하지 못한다며 태국 전역에서 벌어진 파업으로 인해 태국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런 불법 파업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된다면 태국은 막심한 피해를 입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근로자들은 굉장한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을 위해 나선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을 제재하면서 오히려 근로자들이 추가로 더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연 스토리로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린 수파원이에요. 올해 28살이고 방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태국 투자청에서 일하고 있죠. 사실 제 가족은 대대로 고위관료를 배출한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재무부 차관이시고 어머니도 외교부에서 일하시죠. 그래서 남들은 제가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다고 하지만 전 그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투자청에서 제 업무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죠. 그런데 며칠 전 제 책상에 한 문서가 올라왔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지시서였죠. 5천만 달러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세무조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료를 자세히 살펴볼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보통은 이런 대규모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 단계의 사전 조율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삼성을 겨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더 깊이 분석해봤어요. 올해 들어 비슷한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한국 기업이 30개가 넘더라고요.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이 기업들 대부분이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도 추가 과세와 벌금이 부과됐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세관에서 한국 자동차 부품의 통관을 3개월이나 보류시켰다는 보고서를 발견했거든요. 표면적인 이유는 모호한 수입 규정이었지만 이건 말도 안 됐어요.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통관되던 부품들인데 갑자기 문제가 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린, 넌 아직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구나. 그 말씀에 더 의문이 생겼죠. 그래서 밤을 새워가며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다 우연히 정부 내부 문서를 발견했는데 한국기업견제 전략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문서를 읽으면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무조사, 통관 지연, 각종 규제.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니. 저는 이런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부에 제출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뿐이었죠. 그러던 중에 삼성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시작됐어요. 8,000명의 노동자 중 90%가 파업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정부가 이 파업을 막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파업 노동자들에게 물자를 지원하면서 은근히 부추기는 것처럼 보였죠.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연금 문제. 하지만 이상했어요. 태국에서 일하는 한국 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이미 태국 평균의 3배나 됐거든요. 게다가 복리후생도 최고 수준이었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삼성공장 근처 카페에서 노동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파업을 부추기더라라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부 요원들이 공장에 침투해서 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고 생산에 차질을 주도록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외국 기업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다니. 게다가 삼성은 지난 20년간 태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잖아요.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을 전수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선의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죠. 매일 밤 자료를 분석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상사들은 제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린, 넌 아직 경험이 부족해.
이런 건 다 협상을 위한 전략이야. 라며 무시하더라고요. 저는 제 집안 배경 때문에 이런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부 고위층의 자녀로 자라면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행되는지 가까이서 봐왔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 현재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우리는 너무 오만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영원히 태국에 남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태국 투자청의 회의실에서 삼성전자의 파격적인 발표를 들은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평소처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긴급 회의 소집 메시지가 왔어요. 상사가 저를 특별히 지목해서 회의에 참석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최근 한국 기업 분석을 맡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보통 때는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임원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거든요. 저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는데 그때 삼성전자 태국법인의 대표가 입을 열었어요. 당사는 태국 내 모든 생산시설을 말레이시아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도 안 돼.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이어지는 발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삼성이 말레이시아에 건설 중인 새로운 공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시설이었거든요.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노동력 의존도를 25%나 줄인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더구나 AI가 품질 검사를 담당해서 불량률을 0.1%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제조 혁신이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성은 태국 노동자들의 잦은 소규모 파업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면서 이미 2년 전부터 말레이시아 이전을 준비해왔대요. 그동안 우리가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면서 우쭐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순간 깨달았죠. 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바로 말레이시아 새 공장에 대한 자료 조사에 들어갔어요. 발표 자료에 적힌 숫자들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페낭주에 420만 제곱미터, 축구장 580개 크기의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는 거예요. 투자 금액만 해도 무려 70억 달러. 태국 공장의 3배가 넘는 규모였죠. 정말 놀라웠던 건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모든 생산 라인이 AI로 제어되고 로봇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한대요. 직원들은 주로 모니터링과 품질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같은 고급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단순 노동력은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양질의 노동력이 더 이상 경쟁력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삼성 공장의 불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죠. 곧 이 불빛도 사라지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특히 제가 몇 달 전부터 이런 상황을 경고했는데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더 마음 아팠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삼성 공장 앞을 지나갔어요. 평소라면 출근하는 직원들로 북적였을 시간인데 거짓말처럼 조용하더라고요. 공장 정문 앞에서 한 중년 남성이 멍하니 서 있는 걸 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20년 넘게 이 공장에서 일하신 관리자셨대요. 이제 곧 실직자가 된다는 생각에 아침부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삼성전자의 철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다른 한국 기업들도 하나둘씩 태국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LG전자, 현대자동차.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 책상 위에는 이제 매일같이 새로운 보고서가 쌓여가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는 그 어떤 정책으로도 회복할 수 없을 테니까요. 특히 마음이 아픈 건 이 모든 게 예방 가능했다는 거예요.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불만을 단순한 위협으로만 여겼고 노조는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했죠. 제가 수차례 경고했던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거예요. 어제는 말레이시아 새 공장의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모든 시설이 완전 자동화를 고려해 설계됐더라고요. 자재 이동부터 조립, 검수, 포장까지 전 과정이 로봇으로 진행된대요. 심지어 물류창고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해요. 컴퓨터가 재고를 관리하고 AI가 최적의 물류 동선을 계산해서 로봇들을 제어한다니.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시스템이었어요. 에너지 효율도 놀라웠어요. 공장 지붕 전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전력의 40%를 자체 생산한대요. 냉각수도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해서 물 사용량을 90% 줄일 수 있대요. 이런 첨단 시설을 보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런 공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우리의 오만과 근시안적인 판단이 이 모든 걸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삼성 공장 근처 식당가를 지나갔어요.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이라 북적였을 시간인데 한산하더라고요.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신 아주머니께서 이제 문 닫아야 할 것 같다고 한숨 섞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위로해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공장 하나가 문을 닫으면 주변 상권도 함께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투자청의 분석가로서 저는 이런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실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요. 50대 중반의 기술자가 이제 어디 가서 일을 구하냐며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라는 걸 실감하게 돼요. 제 책상 서랍에는 아직도 그날의 회의 자료가 있어요. 가끔 그걸 꺼내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후회뿐이에요. 그리고 이 쓰라린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죠. 지난주부터 제 업무가 바뀌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분석하는 일을 맡게 된 거죠. 처음엔 그저 일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던 건지. 특히 베트남의 사례를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베트남 정부가 제시한 조건들은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15년간 법인세를 완전 면제해준다는 거예요. 보통 외국 기업들에게 주는 세금 혜택이 3년에서 5년 정도인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더 놀라운 건 베트남 정부가 공장 건설 비용의 30%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우리 태국은 오히려 세금을 더 거두려고 했는데 베트남은 돈을 주면서까지 한국 기업을 모시려고 하다니.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는 베트남 투자청 관계자와 화상회의를 했는데 그분이 한국어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베트남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기가 유행이래요.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부터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이미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죠. 인도네시아의 제안도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기업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 수출 관세를 완전히 면제해준다고 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인데 거기에 더해 원자재 수입 시 관세도 면제해준대요. 게다가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외곽에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까지 조성하겠다고 나섰어요. 이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요? 다른 나라들은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내쫓는 정책만 펼쳤으니까요.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말레이시아의 전략이었어요. 10년간의 법인세 감면은 기본이고 R&D 센터 설립 시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대요. 더 놀라운 건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었죠. 말레이시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의 급여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는 밤늦게까지 각국의 투자 유치 전략을 비교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다 문득 창밖을 보니 멀리 보이는 삼성 공장의 불빛이 평소보다 더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머지않아 이 불빛도 말레이시아에서 반짝이겠죠.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영원히 태국에 남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베트남의 경우 삼성 공장 하나가 그들의 GDP 5%를 차지한대요.
일자리 창출 효과는 직간접적으로 20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기술 이전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을 정도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고 했던 거예요. 어제는 하노이의 삼성 공장 단지 자료를 살펴봤어요. 그들이 만든 삼성 빌리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직원들을 위한 주거단지인데 학교부터 병원, 쇼핑몰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대요. 심지어 한국 식당과 마트도 있어서 한국 주재원들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매년 2,000명의 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내 기술 연수를 받게 한대요. 모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요. 그들은 이걸 미래 투자라고 부른다더라고요. 반면 우리는 한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만 했죠. 인도네시아도 정말 대단했어요. 자카르타 근교에 조성 중인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보세요. 면적이 무려 50제곱킬로미터래요. 거기다 한국까지 새로 만들어서 물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준대요. 인프라 투자 비용만 5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한국 기업 전용 경제특구를 만들겠다고 나섰어요. 수백만 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전력과 용수 공급, 항만 시설까지 완비하겠다는 거였죠. 심지어 한국 학교 설립까지 약속했어요. 이런 자료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제가 평행우주에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들을 내쫓으려고만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한숨만 나와요. 오늘도 새로운 보고서가 제 책상에 쌓였어요. 캄보디아까지 한국 기업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대요. 그들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하루하루 더 뼈저리게 깨닫게 되네요. 오늘 아침 제가 정리한 한국 기업 철수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가 경영진에게 전달됐어요. 숫자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끔찍했어요. 삼성전자 하나만 떠나도 우리 GDP가 3% 이상 하락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거든요. 게다가 다른 한국 기업들까지 모두 떠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실직자 문제예요. 직접적인 일자리 손실만 해도 8,000명이 넘어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8,000개의 가정이 무너진다는 뜻이죠. 여기에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일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숫자들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삼성 공장 근처 지역을 직접 돌아다녀 봤어요. 점심시간에 공장 앞 식당가를 가보니 벌써부터 한산하더라고요.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온 아주머니께서 이제 곧 문 닫아야 할 것 같다며 한숨을 쉬시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2차, 3차 피해는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우선 삼성 공장 주변의 상권이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식당, 카페, 편의점 이런 곳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될 거고 여기서 또 수천 명의 실직자가 나올 거예요. 한 상인분은 공장 직원들 점심값으로만 한 달에 5천만 바트 이상이 이 지역에서 돌았는데 라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부동산 시장도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방콕 외곽의 공장지대 주변 집값이 30% 이상 폭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여기 사는 주민들 대부분이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인데 이러다가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대요. 어제는 한 40대 엔지니어를 만났어요. 그분은 삼성에서 15년을 일하셨대요. 우리 아이들 학자금 대출도 있고 집도 아직 대출금을 다 갚지 못했는데 이 나이에 어디서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시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가장 심각한 건 기술력 상실이에요. 삼성은 지난 20년간 태국 직원들의 기술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R&D 센터도 운영하고 대학과도 산학협력을 했죠. 이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 세대에 걸쳐 쌓아온 기술력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거죠. 협력업체들의 운명도 너무 걱정돼요.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는 태국 기업이 100개가 넘는데 이 회사들 대부분이 삼성 물량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한 협력사 사장님은 우리 회사는 매출의 80%가 삼성 관련 물량이에요. 삼성이 떠나면 우리도 문 닫을 수밖에 없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출에도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의 수출이 태국 전체 수출의 8%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무역수지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예요. 환율도 불안해질 테고 이건 또 다른 경제 문제들을 야기할 거고. 어젯밤에는 잠이 안 와서 투자청 옥상에서 멀리 보이는 삼성 공장을 바라봤어요. 밤늦게까지 환하게 불이 켜져 있던 그 공장이 곧 어둠 속에 묻히게 될 거란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다시 되돌릴 순 없을까? 이런 생각들로 밤을 지새웠네요. 오늘은 태국 중앙은행의 전문가들과 회의를 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의 예측도 암담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을 거라고 해요. 그러면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바트화 가치도 떨어질 거래요. 은행 부문의 충격도 클 것 같아요. 삼성 관련 대출이 전체 기업 대출의 15%를 차지한대요. 여기에 협력업체들의 대출까지 더하면 많은 은행들이 부실 채권 문제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한 은행 임원은 제2의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더라고요. 정부 세수 감소도 심각한 문제예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들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연간 10억 달러가 넘었거든요. 여기에 직원들의 소득세까지 더하면 정부 재정에도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러면 정부의 복지 지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 가장 걱정되는 건 젊은이들의 미래예요. 삼성은 매년 수백 명의 대졸 신입을 뽑았는데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건 엄청난 손실이에요. 게다가 연봉도 태국 평균의 2배 수준이었죠. 이런 기회를 잃어버린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걸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결코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조금만 더 멀리 봤더라면 하고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지난 20년간의 한국 기업 투자 영향을 다시 분석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혜택을 받아왔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삼성전자만 해도 지난 20년간 태국의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자 육성에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왔더라고요. 정말 놀라웠던 건 교육 투자의 규모예요. 전국 15개 대학에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매년 2,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죠. 저도 대학 시절에 이 장학금의 수혜자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당시에는 그저 일반적인 장학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 기업들이 태국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었던 거네요. 특히 현대로템의 방콕 지하철 프로젝트는 정말 대단했어요.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였는데 단순히 지하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의 미래를 바꾼 거였죠. 덕분에 방콕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평균 40분이나 줄었고 대기 오염도 30% 감소했대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어제는 한 은퇴하신 삼성 임원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남네요. 20년 전 태국에 처음 공장을 지을 때만 해도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었대요. 하지만 그들은 이곳이 언젠가 아시아의 핵심 산업단지가 될 거라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연구개발센터와 교육시설까지 함께 지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기술 이전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현지 직원들의 기술 교육에 엄청난 공을 들였더라고요. 삼성전자의 경우 매년 20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한국 본사로 보내서 연수를 시켰대요. 거기서 배운 기술들이 태국의 산업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됐죠. 사회공헌 활동도 대단했어요. LG전자는 태국 북부 지역에 20개의 초등학교를 지었고 현대자동차그룹은 직업훈련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500명의 자동차 정비사를 배출했죠. SK그룹은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육성했고요. 환경 보호에도 앞장섰어요. 삼성전자는 태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공장 지붕에 설치했고 이를 통해 연간 2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대요. 폐수 재활용 시스템도 도입해서 물 사용량을 90% 줄였고요. 이런 환경 친화적인 기술들은 다른 태국 기업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됐죠. 어제는 삼성 공장 인근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그곳 교장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삼성이 지원한 과학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로봇을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이런 교육 기회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제 와서 깨닫게 된 거지만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태국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런 진심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적대시했어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특히 가슴 아픈 건 이제 우리가 잃게 될 미래예요. 한국 기업들은 차세대 기술 개발의 핵심이었거든요. 5G 통신,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이런 첨단 산업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뒤처지게 될 거예요. 이건 단순히 현재의 손실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사라지는 거나 다름없죠.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우리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두렵기만 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쓰라린 교훈을 잊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새로운 기회가 온다면 이번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